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인사노무 관리론을 같이 공부하게 될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순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회 공인노무사를 합격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기업의 인사팀에 근무를 했었다가 자격증, 즉 라이센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전문성 때문에 이제 공부를 했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재미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노하우를 습득하게 돼서 합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사 생활도 하고 대학원도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노무사 합격을 한 이후에는 우리 노무법인에서 3년 정도 재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접해봤었고 컨설팅도 많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이제 여러분들에게 환기를 시켜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집적하고 있는 만큼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순환별 강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시험은 8월 달에 있습니다. 8월 달에 2차 시험이 있고 2차 합격을 위해서는 모든 학원의 사이클이 4번의 순환이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여야 되는 과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개념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9월달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것이고 첫 단추를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영순한 강의로 14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강의인데, 이 강의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룬다기보다는 이러한 흐름과 맥락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필수 개념, 핵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회차로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매년 보강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좀 짧고 조금 더 회차가 늘어나도 괜찮으니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4회차로 최대한 제가 논문도 많이 설명드리고 상세하게 많은 지식들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영순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영순환 때 여러분들이 최종 산출물로 무엇을 얻어가셔야 되는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심화 내용 강의를 1월부터 3월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로 연습,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직접 적용하고 활용해 보면서 이제 1년의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영순환 지금 강의 중에 여러분들은 주말반 강의를 선택을 하셨죠. 주말반 강의는 교수님 교재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제가 이미 적어놨는데 이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관리 제7판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교과서가 어떠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인사노무 관리 분야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그리고 맥락이 매끈하고, 그리고 인사노무 관리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편찬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냐면, 첫 번째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경우, 다소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을 1차만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에 막 진입한 동차생, 그리고 경영학 전공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이나 아니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베이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책을 통해서 상세한 예시, 풍부한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동차생, 그리고 이제 초시생, 그리고 노베이스가 아니라
이미 유예생이나 아니면 헌동차생 이상으로 수험서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긴 했는데 아마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막판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 본인의 답안이 너무 부실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뭔가 다각화된 어떤 입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생, 헌동차생 이상으로 폭넓은 이해가 이제 부족해서 좀 더 이제 교수님이 상세하게 풀어쓴 그 문장, 워딩을 공부함으로써 나의 답안을 풍부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료 중에 강의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3페이지에 강의 일정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회차 일정 그리고 그 날에 이제 진도 내지는 공부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장, 2장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상에 붙여두시고, 소설책처럼 예습으로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소설책처럼, 이런 걸 배운다는 거구나. 이런 맥락에서 좀, 강의를 듣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 어떻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냐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쪽지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험 적합적인 오리엔테이션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과목의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되, 다음 시간부터는 복습형으로 쪽지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2시에 이제 바로 쪽지 시험이 시작이 된다. 쪽지 시험 시간은 10분 정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 실강이 진행이 됐다면 실강 또는 실영상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봐라 해서 이제 체인지를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대한 해설지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봤더니 많이 놓치시던데 이런 부분 한번 잡고 넘어갑시다. 또는 해설지를 통해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15분 정도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한 2시 30분 정도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쉬게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로 수험 적합적인 오리엔테이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중에 자료 1이라고 되어 있는 OT 자료 요것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OT 자료에 굉장히 제가 구구절절하게 많이 써놨죠. 여러 가지를 많이 써놨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노란색으로 써져 있듯이 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강사의 목도 존재합니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좀 더 그것을 내재화할 수 있게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사의 목도 존재하지만 이와 더불어 수험생의 목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강의를 활용을 해서 도구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몫을 다할 때 풍성한 답안이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부라고 하는 것이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시기와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제 서술형, 논술형 시험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무사 공부 2차 합격을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3가지 단계. 자, 첫 번째는 우선은 지식을 습득하셔야 돼요.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자, 제가 거기도 써놨지만 인사노무관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잘 구성해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즉 상식 시험이 아니에요. 자, 인사노무관리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 통용이 되는 전문 지식이나 정보들을 우선은 습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두 번째로 응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식으로는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전문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적용하고 활용하고 접목해보는 응용이 그 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크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나의 의견을 창의적으로 피력하면서 나는 이러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금 접목한 응용 부분 또는 지식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우선은 영순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이 인사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던데 또는 무조건 외우는 거다. 천하제일의 암기왕 대회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자, 이해만으로 쓸 수 있는 시험이 있으면 참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진 않은 것이 우선 전문 정보, 유용한 정보를 습득을 해서 그것을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왜 중요하다는 걸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지금 활용된다는 걸까? 한번 반추하고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을 내재화를 시켜서 입 밖으로 또는 손으로 표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암기입니다. 암기라고 해서 무조건 연습장에 시커멓게 쓰는 게 암기가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반추하면서 의미 부여하고 내재화한 이후에 표출하는 거. 입 밖으로, 손으로 표출하는 거. 이게 이해와 암기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암기는 내년 4월부터. 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보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해보면서 내가 그게 뭔지 알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이미 암기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해와 암기를 구분하지 마시고 최대한 반복을 해서 표출하는 연습. 이게 2차 시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인과 서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년 이제 4월에 또는 이제 내년, 시험 보기 급박하게 임박해서, 그 학자 못 외웠는데, 그 연도 못 외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학자와 연도가 메인일까, 서브일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공부에는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된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골격을 세우고 그 지식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기본 개념, 학설,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학자, 연도, 도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도식, 학자, 연도에 매몰된 나머지 개념은 설명을 못하면서 도식을 그렸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학자를 썼는데 왜? 연도를 나는 아는데 왜? 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메인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이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가독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착각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알고 있는 느낌은 다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누군가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면 알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도 그게 뭔지 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알고 있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느낌과 내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느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스스로 반복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쪽지 시험을 통해서 또는 제가 중간중간 이게 뭐죠? 라고 말씀드릴 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스터디를 하는 분들 중에 헌동차생들, 특히 3년차 이상 공부를 하는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든지 다 아는 것 같고, 저 정도로 비판을 할 정도라면 분명히 실력자, 고수가 분명하다. 라고 하는데,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밟아갈 필요가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이해가 되도록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리고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리고 자, 여기서 핵심은 뭐죠? 핵심은 수도 서울입니다. 그렇죠? 수도 서울. 그런데 여기에서 꼭 서울이다에서 이다. 그리고 여기에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과 부수적인 것을 좀 골라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찍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흐름대로 이제 맥락대로 느끼되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죠. 그죠? 각 과목의 강사님들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열변을 토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래도 그냥 눈에 바르듯이 그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꽂히셔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제가 이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선은 알맹이 핵심 골자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현명한 선택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하시기로 하셨다면 지금 이제 갈팡질팡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노무사가 어떤 직업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와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갈등을 이제 계속 내적 갈등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선택하신 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시기로 하셨다면 각 단계별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지식, 그 다음엔 응용, 그 다음에 창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계별로 내가 이런 부분을 막상 하니까 꽤 괜찮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작은 성공 경험을 좀 느끼시면서 쭉쭉 밀고 나가는 거 이러한 태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죠. 자,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세 가지 박스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을 겁니다. 첫 번째, 우선은 공부를 어떻게 하시느냐? 처음에 예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설책처럼 이런 게 있다는 거구나. 있다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터치하듯이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강의를 할 때 그냥 받아 적는다. 뭐라고 하는지 듣는다. 이게 아니라 강의를 하면서 같이 1회독을 하는 거예요. 쭉 그 흐름을 이제 1회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 해에도 PPT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한 땀 한 땀 제 손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시각화를 돕는 자료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강의 때 1회독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별 3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복습입니다. 복습. 그런데 복습할 때 어떻다고요? 하나하나 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이거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다 그리고 여기 말고 우선 그런 것들은 이제 읽어서 넘기시고 핵심적인 부분을 좀 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방법이 그 2번째입니다. 자, 공부를 하셨으면은 한번 책을 덮고 그게 뭐였지? 그 내용이 뭐였었지? 세부적인 카테고리는 어떻게 됐었지?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의견 없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서 백지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운 것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 라고 하는 그 주제 한 3가지 정도만, 3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만 우선 공부를 하시고 강의 시각화된 걸 기반으로 해서 요런 거 있었지. 한번 핵심적인 단어, 그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 백지 복습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러고 끝내시지 말고 한 5분만 조금 더 투자하셔서 생각을 정리하고 좀 분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폴더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있는데 관련된 것들끼리 카테고라이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들이다. 생각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머릿속에 폴더 안에 차곡차곡 그렇게 정리를 해두는 작업. 자,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보는데 충분히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마지막입니다. 영순환 때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지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매 순환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좋은 공부였다가 아니라 영순환을 다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상태까지 와 있어야 되는지 그 엔드 스테이트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우선 뭔지는 알겠고 그것을 조금 반추하고 의미 부여해서 그게 무엇인지 표출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모든 각종 기법, 유형, 제도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연기 때는. 그런데 자, 그게 뭔지, 그 개념이 뭔지, 어디에서 쓰이는 것인지, 유용성은 무엇인지 이런 거 이제 말로 떠듬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지도 찾기라고 되어 있죠. 지도 찾기가 뭐냐면 세계 지도 찾기 아닙니다. 우선 1년의 어떤 흐름 안에서 어떤 주제라고 탁 던졌을 때 그 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머릿속 안에 폴더를 이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확보관리 안에 있었던 그런 개념이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딘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전체를 조망하면서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그게 어느 파트에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를 아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영순환의 궁극적인 최종 산출물,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법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선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서 그게 튀어나온 것인지를 알면 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번호가 9558번으로 이제 그 끝나는 번호는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아서 지금 핸드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급하게 핸드폰을 하나 새로 마련을 했는데 이쪽 번호 3544-8110 이쪽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되 문자보다는 저는 카톡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PC 카톡으로 제가 다다다다다 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뭐 제가 챗봇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의 준비도 하기 때문에 바로 즉문즉답은 좀 불가능하지만 통상 한 3, 4일 이내로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3, 4일이 지났는데도 뭐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게 그날 그 시간에 폭주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보내주세요. 한번 누락이 됐나 봐요. 다시 한번 요거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모든 것이 시 공간이 이제 초월이 되면서 공부만 보이죠. 그래서 저한테 새벽에 이제 카톡을 보내는 분들, 심지어 전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을 하실 때는 8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웬만하면 해 떠 있을 때 이때 이제 하시면 되고, 이메일은 상관없이 그냥 언제든지 보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여러 개일 때, 이것도 이제 되게 신기하신가 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웬만하면 좀 빨리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빨리 보내다 보니까 신기하신지 1시간에 한 개씩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한 번에 모아서 하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자체에 의미를 두시기보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 저는 우선은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시고 뭐 저는 실강 또는 인강 또는 뭐 실영상을 듣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오늘 이제 강의에서 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된다. 안 와닿는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저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지요? 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지 설득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 배양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안 와닿는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몇 페이지에 어떤 부분이 나의 이런 생각과 다르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하셔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진이 필요하신다면, 그 부분, 해당되는 교수님 교과서 부분 또는 이제 프린트의 그 부분을 찍어서 보내시면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자료 2번째 중에 박경규 저서와 3인공저 목자 체계의 비교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인사노무 관리에서 주로 많이 이제 출제 교수님들이 활용하는 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박경규 교수님 그리고 3인공저 책을 주로 많이 보는 편인데, 편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구성 항목 그리고 이제 부분이 다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어떤 부분이 지금 교수님 교과서에 공백으로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감이 잡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는 우선 1편에서 인사관리 이론적 기초, 개요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연구 대상,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시고, 3인공저도 마찬가지, 개괄적인 내용 설명을 하는 건 동일합니다. 개념 접근법,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빈 공백이 있어요. 빈 공백이 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3인공저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같이 쓰신 거예요. 세 분이 이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이제 쓰시고 그것을 통합을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있냐면 인적 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풍부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최근의 인사 관리는 결국은 전략적 인사 관리라고 수렴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이나 방침을 의미합니다. 방향성을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인사관리는 사실 그냥 우리 내부에서 시스템이나 구조만 잘 설계하면 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현대판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우리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관철하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전략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은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가 조금 약하다. 근데 이 부분은 3인공저에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보완을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편부터 쭉 한번 보시면 결국 인사관리 또는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와 뭐의 합이냐면
일과 사람에 대한 어떤 연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일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직무관리입니다. 직무관리. 그리고 여기 이제 3인 공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과업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이 뭐냐? 다 나머지 부분이 이제 사람 관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람 관리다. 여기 쭉 보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쭉 이렇게 동일하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제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 약간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 이슈 관리, 특정한 주제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3인 공조에서 국제화 시대에 인사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이 본사 말고 이제 브랜치, 자회사를 미국이나 유럽에 설립하게 될 때 인사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유념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 경력 정체와 관련해서 국제화, 여성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좀 더 풍부하고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좋은 교재입니다. 좋은 교수님 교과서이지만 제가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우선 한 분이 쓰셨잖아요. 한 분이 쓰시다 보니 논리의 어떤 일관적인 흐름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갔을 때 논리의 어떤 괴리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쭉 일관적인 논리 흐름을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흐름을 구성해 나가는 게 있는데 이제 3인 공전은 아무래도 세 분이 쓰시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 나 이거 자신 있다, 나 이거 관심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인볼브 하셔가지고 쓰시다 보니 앞에 얘기하는 것과 뒤에 얘기하는 게 살짝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용어의 어떤 미묘한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도 측면에 있어서는 3인공저 책도 좋은 책이지만 이제 신인사관리가 훨씬 더 이해는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이제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책에 보시는 것처럼 노예저라든지 즉 미국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임창희 교수님의 인적자원관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발췌할 부분 그리고 좀 더 수정 보완할 부분 이런 것들은 프린트로 나눠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보완하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신인사관리, 이 책이 어떻게 이제 편제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껴보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바로 인사관리의 이론적인 기초, 개괄적인 부분,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사관리가 뭐고 경영학이 있다고 하는데 경영학 안에서도 인사관리는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왜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일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이제 두루두루 터치하면서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을 형상화한 이 모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 안에는 특정한 과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동그라미로 생긴 과업도 있고 네모, 세모로 생긴 과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을 한데 묶어서 이러한 직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배우는 게 바로 2부에서 직무 관리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배우는 게 2부다. 한마디로 일에 대한 연구가 바로 2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가만히 둔다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죠. 이거 누가 하죠? 사람이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사람이 이 일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3부부터 7부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우수한 인재를 확보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획득을 하고 채용을 해서 우수한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개발도 해줘야 됩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냥 이제 획득했다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우수한 인재가 좀 더 역량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투자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인력이 그에 상응하는 인사고과를 통해서 일을 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 임금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원과 다르게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군가 옆에서 아유 잘한다 사기를 이제 북돋아 줄 수 있는 일련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게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 그래서 유지관리를 배운다. 자, 그리고 핵심 인재라면 이제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저성과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리해고라든지 방출 관리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관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1차를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빠진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 나올 거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평가라고 하는 게 없죠. 그렇죠? 평가 관리가 빠져 있다. 자, 이게 이제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의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평가 관리가 왜 여기는 없을까? 이제 교수님은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선별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했다면 그 인력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일을 잘했는지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디 안에 부분 집합으로 편제가 되어 있냐면 인력 개발 안에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편제가 뭐 틀렸다, 더 좋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별로 이것을 일렬의 어떤 동등한 동의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것도 사실 논리가 상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투자를 해줄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는지 잠재력은 어떤지를 알아야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확보관리 다음에 평가관리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관리 그리고 사람관리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게 인적자원관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1부의 인사관리 이론적 기초, 개괄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선은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제가 PPT를 통해서 우선 전체적인 맥락은 이러하다, 세부적으로 이런 거 있으니 우리가 좀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줄을 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1순환이 되면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줄 치자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책 자체에 이미 볼드 표시로 이제 굵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 이제 한번 우리가 책을 쭉 한번 펼쳐보시면서 요 설명을 들으세요. 1부의 이론적 기초, 그리고 1장 챕터 1의 인사관리의 형성 배경 3페이지 펼쳐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영순한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 이제 코너도 만들었어요. 뭐냐? 에더 글랜스라고 해서 한번 쓱 한번 훑어본다는 거예요. 쓱 한번 훑어본다.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대나무 막 공부하죠. 근데 지금 뭔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챕터에서 뭘 공부하는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카드를 각 장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인사관리를 왜 공부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분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마케팅도 있고 생산관리도 있고 재무관리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인사관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중요한가? 이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중요성.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사관리는 마케팅보다도 이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학에서 인사관리라고 하는 게 어떤 위상, 레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인적 분야의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학문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인사관리의 발전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공부한다. 쭉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 이건 전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막 목차를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에서 어차피 다 주어져요.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써라 라고 하기 때문에 목차 순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요? 컴퓨터에 폴더 정리를 하듯이 우선 개괄적으로 왜 중요한지 어떤 위상인지 역사를 한번 통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자, 인사관리, 사람관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학자들이 나는 이러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경영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3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3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M 중에 첫 번째는 머니, 화폐라는 거죠. 돈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머터리얼. 그래서 어떤 물자, 재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3요소가 있는데 자, 머니, 머터리얼, 그리고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왜요?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제프리 페퍼와 오라일리가 쓴 히든 밸류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히든 밸류는 뭐죠? 숨겨진 가치라는 겁니다. 즉 기업의 재무제표, 장표를 한번 보면 화폐적인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물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지표로 다 나타낼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부분,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창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사실 화폐적인 가치로 수치화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히든 밸류로서 숨겨진 가치로서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사진 보이시나요? 이 분이 바로 사이먼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사이먼은 의사결정의 대가예요.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의 대가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이 뭐죠?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의 그 주체가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의사결정의 질, 퀄리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즉, 경영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어야 되고 그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사실 다양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들어보는 그 속담 중에 인사가 만사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사가 만사인 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기업들은 아까 제가 이제 노무법인에 있을 때 자문을 했었잖아요. 잘된 기업, 못된 기업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 분, 그렇지 못한 분도 이제 보기도 했는데, 특히 잘 되는 기업 그리고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돈이 많고 이게 아니라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의견을 내서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결국은 기업의 성패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공을 이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인사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노무법인의 대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그때 절감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뭐 살펴본다고요? 인사관리가 경영학에 있어서 어떤 위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두 번째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선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경영학에서 그럼 인사관리가 차지하는 위치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은 경영학의 연구 활동은 경제학에서 출발을 합니다. 경제학. 자, 경제학은 결국 이제 경제 활동의 메커니즘을 다루는 학문인데,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용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제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자,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은 크게 보면 거시적인 부분도 있고 미시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놨죠.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연구 분야도 있지만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개별 경제 주체의 대표적인 이제 예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군대도 있고 종교 단체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제학에서 다루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메커니즘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제가 밑줄 쳐놨죠. 기업이라고 하는 이 개별 경제 단위에서 재화와 용역의 흐름이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진지 이걸 보는 게 바로 경영학이라는 거예요. 경영학. 그래서 경영학은 뭘 연구 대상으로 한다? 기업을. 가정도 아니라 군대도 아니고 종교 단체도 아니고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할 때 한번 예시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라면 공장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라면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는 어디에서 공수하며 어떤 기술로 이제 생산을 하고 좋은 라면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알려서 마케팅을 하고 어떤 사람을 쓰고 뿐만 아니라 재무 관리, 돈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었죠?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재화와 용역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재반 과정을 연구하는 거. 이게 이제 경영학인데, 자, 이것을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단순화시킨 겁니다. 자, 라면 공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생산을 어떻게 하고 이 생산한 제품을 널리 알려야 되겠죠. 우리 굉장히 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 가 보세요 라고 하는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돈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 관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업을 누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람 관리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인사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즉 정리를 해보죠. 자,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의 연구 대상인 경제활동, 즉 재화와 용역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개별 경제 주체 중에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업은 이렇게 통상 4가지 기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인사관리이다. 그래서 경영학의 4대 분파 내지는 4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인사관리 교수님들은 뭐니 해도 경영학의 모든 그 연구 분야 중에 사람 관리가 제일이야.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고, 마케팅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케팅 교수님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 봐야 이제 좋은 제품 만들면 뭐해. 사람이 있으면 뭐해. 널리 알려야지.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재무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무슨 소리야. 돈 관리 제대로 안 하면은 기업이 부도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사 관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의미 부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인사관리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인사관리의 발전은 크게 우리가 관리사와 이론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PPT를 이렇게 할애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기업들이 인사관리 활동에 있어서 어떤 모습과 형태를 띄었는지 의미 있는 분류와 해석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관리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기업이 어떠한 형태를 띄었는지 이거 이제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책에 나와 있는 우선 자, 피라미드 건립 과정을 살펴보자. 이 무거운 돌덩이들은 어떻게 옮겼을까? 결국은 대규모 인력 관리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자, 2번째 사진은 제가 이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직접 찍어 왔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인데 함무라비 법전에 뭐가 나와 있죠?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물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예전에 그 방식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인력 관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이제 중요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자,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산업혁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부터 대규모 공장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농업을 위주로 하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대규모 공장 관리, 인력 관리가 시작이 되면서 인사 관리의 발전 양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형태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분류를 한 게 책에 나와 있는 4가지, 지금 제가 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간의 수공업 단계, 산업혁명 초기, 이게 진행된 이후, 그리고 산업화가 이제 후기로 오게 되면서 일련의 양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간의 수공업 단계는 뭐죠? 직역을 한번 해보면 가정 내에서 수작업을 통해서 몇 개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이때는 인사관리의 모습이 어떤 것과 비슷했냐면 가부장적 인사관리와 비슷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퍼터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부장적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권적인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겠다. 특히 이제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는 해결을 해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요구하는 단계가 간의 수공업 단계에 나타났던 인사관리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적고 그 안에 한 명의 어떤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권적인 어떤 특권, 권리를 활용을 해서 충성을 요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보호해 줬었던 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산업혁명 초기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산업혁명 뭔지 아시죠?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예전에는 왕, 귀족, 농민들로 이제 구성이 된 농업 시대였었어요. 그렇죠? 농업이 위주가 되는 사회였었다. 자, 그런데 이제 18세기 중엽이 되면서 양털에서 모직물을 뽑아서 옷감을 만드는 게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왕과 귀족들이 농민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뭘 세운다? 공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 기관을 활용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농민들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이 되고 왕이나 귀족들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으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공장 관리, 인력 관리가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역사적인 문헌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당 거의 하루에 15시간을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산업혁명 초기에는 공장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혁명에 따라 착취적 그리고 전제적인 인사관리에 양상을 띠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인력들을 착취하고 지시, 명령, 통제하는 방식으로 인사관리가 수행이 되었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무리 착취하고 전제적으로 대해도 생산성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무조건 이게 지금 뽑아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산업화가 진행된 그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 무조건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 좀 들어주고 참여를 시켜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협의적 인사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라고 하는 건 뭐죠? 의견을 서로 공유하면서 들어본다는 거예요. 들어본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니,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들의 고충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적 인사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완전히 현대화가 되면서 후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 이것을 넘어서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완전한 동등한 위치에서 동의의 레벨에서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게 일련의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규모가 작을 때, 그 다음에 대규모 인력 관리가 필요한 산업화, 그리고 이게 진전이 되면서 생산성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앞으로 더 이제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들 간에, 즉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간에 동등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가 아마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론사가 있습니다. 이론사. 자,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의 현상을 학제적으로, 즉 학문을 활용을 해서 접근하는 게 이론사예요. 당연히 물론 관리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지만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론사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학문을 접목시켜서 그 현상을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론사를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1장의 내용 중에,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자, 이런 게 있다. 쭉 이제 흐름을 느끼시되, 이론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론사다. 자, 학문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책에 있는 편지 그대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표류경영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가로 표시를 해놨죠. 이건 책에 없습니다. 자, 표류라고 하는 건 뭐죠? 일정한 줏대 없이, 기준 없이, 그냥 원리 원칙 없이 이리저리 그냥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표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뭔가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표류경영 시대라고 부르는데, 표류경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사업주 같은 경우, 아까 자본가 계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본가 계급 또는 사업주가 뭔가 이제 원칙이라든지 과학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직관, 주관적인 경험을 활용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원리 원칙 없이 막 운영을 하더라. 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는 또 어땠냐? 그게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 원리 원칙이 없다 보니 은근슬쩍 태업이 만연화된 상태가 표류경영 시대에 이제 주로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지 못했던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계적 접근이라고 해서 메카니컬 어프로치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1910년대부터 진행이 된 것인데, 제가 이제 한 며칠 전에 그 인사노무관리 그리고 경영조직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학자 14명, 이때 이제 소개시켜 드린 그 분이 또 다시 한번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자, 표류경영 시대가 이제 만연하고 있던 당시에, 이거 세계 지도죠.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누구? 테일러라고 하는 프레드릭 윈슬러 테일러가 나름대로의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훨씬 더 태업을 줄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 우리가 이따 살펴보게 될 페이율이라고 하는 학자는 프랑스에서 광산 회사에 이제 간부로 쭉 근무를 하면서 조직 관리라고 하는 것을 무릇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미국에서 어떠한 주장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레드릭 윈슬러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 유럽에서 이제 넘어온 청교도 중에 하나인데, 자, 청교도가 뭐죠? 굉장히 엄격한 윤리의식, 신앙심을 가지고 그들만의 의례의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법대에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눈에 질환이 있었어요. 안질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공장에 일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공장에 이제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바로 미드베일 철강회사 그리고 베들레헴 철강회사에 기사로 이제 갔다가 또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기사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쭉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다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다 태업을 할까? 라는 부분에 반성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과학적인 일련의 원칙대로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생산성도 높아지고 태업도 덜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과업 관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씩 그 부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 테일러가 주장한 몇 가지 사실 원리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과학적인 과업 관리를 하고 직무 설계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과학적 과업 관리와 직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지시, 명령,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절차, 시기, 내용을 특정해서 그걸 가지고 직무도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냥 지시해서 열심히 해, 오늘 그냥 최대한 성과를 뽑아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절차로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과학관리와 직무 설계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과학적 선발과 훈련이에요. 즉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특히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최적의 요건을 가진 사람을 선발을 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차등 성과급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기부여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 이렇게 해 라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면 뭔가 다른 something,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표준 과업량을 설정을 하고 그 표준 과업량 이상으로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다면, 생산성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훨씬 더 유리한 비율로 동기부여, 즉 경제적인 유인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책을 통해서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에 그냥 단순 성과급이 적용이 되는 표준 과업량 이하의 노동자들과 그것을 상회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기능적 감독자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능적 감독자 제도는 감독자도 분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시 명령 통제하는 감독자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일 말고 노동자들을 전반적으로 교육 훈련 시킨다든지 품질 관리를 한다든지 생산 계획을 하는 좀 더 거시적인 부분을 보는 그런 감독자의 역할을 따로 구분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기능적 감독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테일러는 무조건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인권 용역이나 아니면 인건비 측면에서 그들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노사 상생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들어보니까 무조건 뭔가 뽑아내는 것 같아. 뭔가 정말 사람들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연구를 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가 좋다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자, 우선은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동기부여가 되면서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윈윈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이게 바로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부르는 The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생산성은 뭐다? 이러한 일련의 공정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러한 내용이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청교도로서 유럽에서 넘어간 테일러의 주장이라면 앙리 페이올,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페이올이 아니라 화이올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광산회사의 이사로 30년간 재직을 하면서 보아온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 거시적인 안목, 관점을 가지고 무릇 조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한 페이올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페이올은 사실 6가지 고유 직능 그리고 14가지 일반 관리 원칙을 주장을 했는데 이거 6가지, 14가지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 요게 핵심입니다. 자, 페이올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직의 규모, 복잡성에 관계없이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 6가지 관리활동 시계의 방향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관리, 기술, 회계, 보호, 재무, 상업활동, 일련의 재반 활동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관리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간부급으로 있으면서 봤더니 이런 활동 다 중요하긴 해. 그런데 그 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관리라고 하는 것은 페이올에 따르면 5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가 계획입니다. 계획 활동.
계획은 뭐죠?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게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조직화 활동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조직화라고 하는 건 뭘 조직하는 거냐면 자원을 어떻게 구성해 줄 것인지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은 몇 명, 그리고 물자는 몇 개, 화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로 구성해 줘야 되는지도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휘 활동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휘라고 하는 건 주로 누가 하는 거냐면 리더가 하는 거예요. 상사가 하는 겁니다.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사기 재고가 되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북돋아 주는 거. 그래서 방향성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거. 이 활동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정 활동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코올디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 분야에 있어서 번복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업무 분야는 놀고 있다거나 이러한 이제 병목 현상 또는 유휴 현상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정 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제 활동이 있습니다. 통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한 계획과 비교를 해서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비교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통제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관리 활동의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이게 다른 활동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페이올의 일반 관리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테일러 그리고 페이올은 지금 뭘 중시한 학자죠? 생산성, 그렇죠? 생산성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둔 학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까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엔지니어로 입사를 해서 이제 기사장이 되긴 했지만 조직의 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조직의 이제 일반 사원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쭉 승진을 하게 되면서 미시적인 과업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장을 한 것이고 페이올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인 관리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런 것들이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이제 주장을 한 게 다른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가 수행이 됐었고 프랑스에서 이제 연구가 수행이 됐었다. 결국은 생산성 향상,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일련의 제반 연구들이 수행이 됐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계적 접근이라고 한다고요. 그 이유는 사람을 기계처럼 다룬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보면서 계속 단순 반복적으로 또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계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계적 접근은 1910년대에서부터 이제 연구가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인간관계적 접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관계적 접근은 1930년대 수행이 되는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자, 1910년, 그 다음에 1930년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자, 이 이론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어떤 천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표류 경영 시대에 너무 주먹구구야. 그리고 조직적인 태업이 만연해. 그러다 보니 이걸 못 참는 누구? 테일러. 그리고 페이올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라고 주장한 기계적 접근이 있는 것이고, 자, 이 1930년대만 돼도 기업의 규모가 많이 커졌고 기술도 고도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계적 접근에서 얘기를 했었던 방식을 투영을 해서 공장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반드시 생산성이 좋지만은 않은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게 바로 호송공장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적 접근의 대표적인 이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메이오가 주축이 된
호손공장 연구다. 자, 호손 교수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시카고 근처에, 이것도 이제 미국이죠. 미국 시카고 근처에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 아까 테일러가 주장을 했었던 일련의 원리 원칙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생산성이 꽤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오는 누구냐면 하버드 사회학자입니다. 하버드대 사회학자 교수를 필두로 해서 1년에 몇 가지 실험을 한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조명 실험입니다. 조명 실험. 자, 조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빛의 밝기를 밝게 하는 게 더 생산성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적정하게 낮추는 게 도움이 될까? 즉, 조명 실험을 했었던 그 전제 조건은 물리적인 작업 환경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실험을 수행하게 된 것이겠죠. 자, 조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렇게 이분화를 시켜서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실험 집단에게 조명을 높이고 통제 집단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랬을 때 실험 집단도 생산성이 높아졌고 통제 집단도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실험 집단의 조명을 올렸던 것을 다시 낮췄습니다. 다시 환원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도 생산성이 어땠는지를 보니까 낮춰도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통제 집단도 역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거 이제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메이오가 조명 실험부터 인볼브한 건 아니고 두 번째 실험부터 인볼브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조명 실험 같은 경우에는 MIT 공대와 그다음에 국가과학연구소에서 한번 조명으로 한번 실험해보자라고 하다가 희한하다. 이건 뭔가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사회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 교수인 메이오에게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메이오의 호송공장 실험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실험이 계전기 조립 작업 실험입니다. 이 이제 명칭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화기에 온오프 스위치를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조립 작업실에 있는 6명의 여성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6명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우선은 2명은 회사에서 정해요. 2명은 정하고 나머지 2명씩 한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추천해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팀으로 꾸려줄게. 6명으로.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죠. 이랬을 때 그 6명의 실험 집단에서 간식도 줘보고 작업 시간도 줄여보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을 변화도 시켜봅니다. 온도도 바꿔보고 습도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종래의 주장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 근무 환경,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을 변경시킨다고 해서 생산성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전기 조립 작업 실험도 사실상 큰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끝나게 돼요. 자, 그런데 면접 조사 실험이 있습니다. 면접 조사. 자, 그 당시에 호송 공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이 6만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6만 명 중에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일일이 다 그들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선은 자, 지금 일하고 있는 건 어때? 그리고 지금 상사와의 관계는 어때? 상사의 어떤 지시 통제 방법 중에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뭐야? 만약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최대한 고쳐보도록 권고할게.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고쳐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면접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뭔가 지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조사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띠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뭐 빚을 더, 촉광을 더 세게 했다가 낮췄다가 뭐 사실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근로시간 단축한다거나 간식을 준다거나, 사실 이런 거보다 지금 가장 불만이 뭐니, 지금 리더의 문제가 뭐니, 그런 부분 한번 고쳐볼게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심리적인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배전기 전선 작업실의 관찰 실험입니다. 이거 이제 관찰이에요, 관찰. 가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관찰 실험의 대상은 누구였었냐면, 14명의 남성 작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 작업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일을 하는 걸 관찰을 하면서, 뭐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자, 그들 나름대로 그들만의 숨겨진 규범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4명 중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약간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레 치부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니까 좋아? 막 이런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일을 안 해도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일을 안 해도 또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암묵적인 집단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과 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그래서 관찰 실험을 통해서도 그들 나름의 규범, 그리고 비공식적인 집단, 형님 집단, 자기들만의 우호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관념, 즉 물리적인 작업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다르게 한다가 아니라 사회심리적 조건,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약속, 이런 것들이 생산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오가 누구라고요? 하버드대의 사회학자라고요. 그래서 사회심리적인 요소에 대한 이제 분석이 1930년대에 가미가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휴먼 릴레이션 어프로치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람의 사회 심리적인 조건이 생산성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쭉 이제 오시게 되면 전략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이때는 오버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요? 기계적 접근은 1910년, 인간관계적 접근은 1930년. 전략은 언제부터 좀 많이 부각이 되냐면 1970년대부터 부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활발하게 연구가 된 것이 80년대라고 볼 수 있죠. 자, 전략은 아주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이나 방침,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 이게 전략입니다. 지금 나침반에 요 방향성 설정하는 거, 요거 딱 보이시죠? 결국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전략의 어원은 굉장히 많아요. 뭐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최초로 썼다더라, 아니나 뭐 나폴레옹이 썼다더라. 자, 이런 것은 차치하고 기업 경영에서 주로 전략 경영으로 얘기를 할 때 주로 언급이 되는 학자가 바로 마이클 유진 포터입니다. 자, 마이클 유진 포터는 프린스턴대 기계공학과, 기계항공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하버드대에 이제 입학을 해서 전략 경영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연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업구조 분석이라고 해서 Five Forces 분석, 그리고 본원적 경쟁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5 forces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외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두루두루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클 포터의 주장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산업에서 수익률이 어떤지를 우선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5가지의 요인들을 가지고 그 산업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수익률이 높은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980년대에 주장이 된 것인데 그 5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자, 우선은 공급자, 그리고 구매자, 대체제, 산업 내 경쟁, 잠재적 경쟁자, 이렇게 5가지 요인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자, 우선 공급자와 구매자가 너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죠? 불리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제 잠재적인 신규 경쟁자가 많다면, 즉 진입장벽이 낮다면 불리하겠죠. 뿐만 아니라 대체제, 내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쉽게 다른 제품과 서비스로 대체가 될 수 있다면 이것도 불리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 경쟁업자들의 지금 경쟁 정도도 굉장히 치열하다. 그러면 이거는 돈이 안 되는 산업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5가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산업군에 뛰어들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만일 괜찮은 산업이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형태의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략 3가지가 저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저원가 전략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박리담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쟁 업체에 비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상 방책들을 최대한 총동원해서 원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주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을 하게 되죠. 10개 만드는 공장보다 10만 개 만드는 공장이 좀 더 원가를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시장가를 더 낮출 수 있겠죠. 자, 차별화 전략은 구매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 디자인 또는 기술, 마케팅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고객이나 지역의 맞춤형 방식으로 타겟팅하는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마이클 포터가 얘기를 하는 것은 자, 평균적인 수익 이상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될 만한 산업군에 뛰어들어야 되고, 뭘 통해서? 5 forces 분석을 통해서. 그게 만일 돈이 된다면 이 3가지 전략을 활용을 해서 근본적인 전략 3가지를 활용을 해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그 산업 그리고 그 기업이 성공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조직 외부의 환경 세팅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군 그리고 그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결국 환경이 결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1980년대의 전략 경영론의 대다수의 견해였어요. 자, 그런데 1990년이 되면서 두둥 여기 보시는 제이 바니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나타나서 좀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마이클 포터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바니는 아니다. 기업 내부에 있는 자원이 얼마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포터는 뭐? 외부의 요소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라고 봤고, 바니는 뭐라고요? 조직의 내부에 있는 자원, 그것을 뭐라고?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핵심 역량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모델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그 자원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valuable. 가치가 있다는 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희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하지 않아야 된다. 흔하지 않고 뭔가 독특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inimitable 이라고 되어 있죠. inimitable 완벽하게 모방을 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방 불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완전 막 쉽사리 모방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경쟁 업체에 따라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non-substitutable이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재화나 용역 또는 자원으로 쉽게 대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즉,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은 경쟁 업체와 비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시적일 수도 있죠. 잠깐 떴다가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쭉 계속 영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이전에 이제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예전에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기업의 자원, firm resource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질적이다라고 했었는데, 제2반이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아니야. 자원이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자원이 아니고, 자,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자원이 예전에, 종전에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동성, 이동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반이는 아니야. 유동적이지 못해. 유동성이 오히려 낮아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학원에 속해 있으면서 갑자기 하루 만에 나 내일 다른 학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원이라고 하는 게 이질적이고 이동성이 낮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그 자원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마이클 포터와 바니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인사관리 학자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전략 경영의 연구의 대가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기 이제 보시는 1992년에 라이트와 맥마한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금 바니가 얘기했었던 그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적 자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학자들은 인사 관리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 바로 인적 자원이고, 그러한 핵심 역량을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다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접근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팅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1970년,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쭉 이어지게 되었고, 그 측면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포터, 바니, 라이트, 맥마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지향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특이한 것이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서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박경규 교수님 양력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의 만하임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독일이 어떻죠? 아무래도 이제 노사 동등한 어떤 그 지위, 그리고 그들 간의 권리를 중시하는 그런 국가적인 문화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지향적 접근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일 경영학은 이제 규범주의를 표방하는데, 규범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위적이고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규범주의란 노동과 자본을 동등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규범적이고 이상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영학이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측면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노동과 자본의 동등한 지위,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와 이제 관련한 또 다른 예시가 ILO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법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선언에 보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 번영에 있어서 너무 노동력의 가치를 산술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결국은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노동지향적 접근으로 보는 방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쭉 이제 우리가 봤었던 중요성, 그 다음에 경영학, 그리고 역사적인 발전, 이 부분은 저희가 15분 쉬고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줄처리하면서 이제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